자, 교재 41쪽에 채권행위, 처분행위. 자, 요거 중요한 파트죠. 법률행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보는 거야. 의사의 개수에 따라 분류하면 단독 법률행위, 개혁 법률행위, 합동행위, 또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상, 재산에 관련되는 법률행위예요. 이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분류해 보는 거죠. 신분상의 신분행위에 물권행위에 따라 채권에 따라 말은 없고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용어들이 하나는 뭐 채권행위에 있다. 채권행위에 있다. 많이 쓰는 용어가 물권행위에 있다. 물권행위에 있다. 또 하나는 준물권행위에 있다. 준물권행위. 그냥 나누고 작게 나누는 게 좋아요. 다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야. 자, 그런데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 채권행위는 재산은 재산인데 어떤 재산이냐.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재산이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가 차주에게 내 돈을 갚아달라. 돈을 갚아달라. 대금을 지급해달라. 월세를 지급해달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재산은 우리 채권행위라 불러요. 대상이 사람이야, 사람. 근데 물권행위라는 재산은 사람이 어디 가는 재산이냐 그러면 사람이 물건, 동산, 부동산. 내 어떤 동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이 설정됐다. 지상권이 설정됐다. 사람이 물건의 재산을 물권행위라 부르면 돼요. 준물권행위는 재산인데 사람과 권리, 이 권리에 갖는 재산이야. 권리도 재산의 가치가 돼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발명권, 특허권, 뭐 지적 소유권, 뭐 채권 양도, 야, 내 대신 네가 이거 받아가져라. 야, 채무인수, 내가 갚을 돈 대신 내가 갚아줄게. 채무인수, 뭐 채권이니 채무니 발명 특허니 하는 것들은 다 권리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남한테 양도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준물권행위라 불러요. 그럼 결론, 대상이 사람이라면 채권행위, 대상이 물건이라면 물권행위, 대상이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라면 준물권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용어는. 근데 여기는 시험 범위는 아니야.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채권행위는 반드시 끝나는 게 아니야. 뭔가 이행의 문제를 남겨. 이행. 이게 다 끝이 아니야. 채권행위 했을 때는 뭔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얘기는 누가 이행을 해줘야 돼. 돈을 빌려왔다면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고,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대금을 지급해주면 만족하는 거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를 지급해달라. 요거에서 차임이 지급되지 만족하는 거지. 채권자 스스로 만족을 못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 채무자 뭔가 해주는 것을 이행한다. 이행의 문제를 꼭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물권, 준물권행위는 모든 게 다 끝났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다 끝난 거야. 이행의 문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그런데 이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 법률용어로 이 채권행위를 부담행위했다 불러요. 누군가 이행해줘야 된다. 이행. 그래서 부담행위했다. 같은 말이에요. 채권행위 이꼴 부담행위. 물권, 준물권 행위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더 이행을 남기다 해서 처분행위했다 불러요. 처분행위했다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처분행위, 물권행위 하면 우리는 동사는 시험 범위가 없어. 뭐 기기하는데 젖소 한 마리 안 나와요. 다 터지고 부동산 얘기할 거야. 뭐가 처분행위냐, 뭐가 물권행위냐 그러면 부동산 같으면 등기 내는 행위. 이 등기까지 나면 다 끝난 거잖아요. 매매했어요. 매수나 소유권 이전 등기 딱 나는 순간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다 끝났잖아. 그러면 등기 내는 행위를 처분행위라 부르자. 등기 내는 행위를 물권행위라 부르자. 여기까지 끝나면 다 끝난 거잖아. 그런데 보통 이건 시험법이 아니니까 논할 필요 없고, 이 채권의 물권행위는 보통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가요. 이 채권 물권행위는 함께 두 개 동시에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게 재산에 관련돼서 따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구분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실매매.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니어과상 수박을 파는데 아저씨 수박 한 통 얼마예요? 예, 15,000원입니다. 1,000원만 좀 깎아주시지. 예, 좋습니다. 14,000원에 드리지. 여기까지가 채권행위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는 14,000원을 지급해줘야 되고 수박을 인도받아야지 만족하는 거잖아요. 다 끝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갑에서 14,000원 꺼내서 돈 주고 수박 인도 받았어요. 끝났죠? 다 모든 게.
그러면 수박 얼마예요?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까지는 채권행위. 대금을 지급하고 수박 인도받는 행위는 물권행위. 이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부동산 같은 게 따로 이루어지고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야. 자, 3월 16일 날 토지 한 필지를 두 사람이 만나서 10억에 사업하기로 하자. 그럼 계약 다 썼어. 계약 다 썼어. 그래서 대금 어떻게 치르고 잔금 언제 치르기로 하고 잔금 치른 날을 4월 10일날 치기로 하자. 그럼 3월 16일 날 둘이 만나서 토지 한 필지를 건물 한 채를 얼마에 사업하기로 하자. 계약 맺은 날은 무슨 행위? 채권행위 한 거야. 그거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드리언전 약속한 날짜에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 혜택 소유권 이전에 편에서 겨우 받아서 등기 냈어. 그러니까 잔금 친 날 뭐 한 거야? 물권행위 한 거야. 한 달이 걸리잖아. 한 달이 따로따로 이룰 수 있어. 근데 보통은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물권행위야. 이렇게 함께 이전 따로 이룰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런데 왜 나누는 거냐? 나눌 때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채권행위는 원인행위라 불러요. 채권행위는 혹시 무권한 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도 유효하다는 거야. 무권한 자, 무권리 채권행위도 유효하다. 이 자체가 무효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행위 하는 대표적인 각종 계약 맺는 거야. 매매를 배울 때 내 것이 아닌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한 것도 유효해. 그 자체는 무효,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야. 또 임대차에서 내 것이 아닌 남의 건물을 임대계약 맺은 것도 계약 자체 유효하다. 무권한 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유효하다. 그 자체 무효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한 것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임대한 것도 그 임대차 계약 자체는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처분의 물권행위요. 얘는 무권한자가 잘 봐보세요. 얘가 등기를 내줘서 등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부룩하 남의 거 사기치고 지 앞에 등기 내냐. 걔 나한테 등기를 내줬어. 그러니까 나에게 등기를 내준 사람이 물권행위 한 사람이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 무관한 자라면 그 이런 등기가 어떻게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권한 자, 무권리자가 나한테 저장 설정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내준 등기는 다 뭐다? 무효이다. 이거 물권행위는 다 뭐다? 무효이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거야. 무권한 자, 무권리자 채권행위, 매매는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무권한 자, 무권리자 물권행위, 등기 설정행위, 각종 설정 등기 해준 거 다 무효이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구분하면 돼. 하나만. 참 쉽기도 하여라. 43쪽을 보시면요. 법의 목적에서 이제 확정이다, 가능, 적법 볼 건데 가능 얘기 보려고 그래. 가능. 우리가 이제 가능이다, 불능이다 한번 배우고 왔잖아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 우연, 부당. 이 얘기를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조금 어려워 이 앞부분이.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기억을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관을 또 들으셔야 돼. 불가능. 그 목적이 불가능하다면 비록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목적이 불능하다면 무효로 한다. 유효하지 못하다. 이제 이게 결론인데 좀 더 세밀히 얘기하자면 불가능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 뭐 일시적 불능, 뭐 항구적 불능, 전부 불능, 뭐 일부 불능, 뭐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 그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어쩌다 하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너무 잘 쓸 얘기잖아요. 어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뭐 쉽게 얘기하면 계약, 뭐 건물 매매 계약 맺었어. 건물 매매 계약. 이 건물 매매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은 건물. 이미 계약은 성립했지만 간부에 불나서 없어진 건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법률에 성립한 이후에 불능이 됐어. 성립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어.
그 이후에 좀 더 정확히 하면 이행기, 잔금 치기 전이죠. 이행기 도래 전에 매매한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일단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후발적 불능 유효하다. 근데 다만 시험을 낼 때는 후발적 불능이 내지 않고 살짝 내겠죠.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법률 성립한 후에 이행이 불가해졌다. 이렇게 내겠지. 법률 성립 전에 이미 이행이 불가해졌다. 원시적 불능이 내겠죠. 무효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뭐가 문제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상에 뭐가 문제된다.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 뭐라 배웠냐면요. 대법원 판례는 이게 535조야. 원시적 불능이 되어서 어느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어서 무효화되었을 때 이때 말고는 계약 체결 책임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딱 이 경우만 쓰는 거야. 이 경우만. 이거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자, 일단 이게 문제되고 원시적 불능에서 두 번째 이제 뭐가 문제되나 보세요. 여기까지 기본이야.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용어들만 기억하면 돼. 용어들만. 근데 원시적 불능 불능인데 이 그냥 불능 그럴 때 전부 불능 얘기하는 거야.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면 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원시적 일부 불능. 계약 체결 당시에 전부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일부만 불가능하대. 그러면 사유가 나오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우리 같았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토지를 1000평짜리 토지를 매매했어요. 이게 제곱미터란 말 안 쓸게요. 3,300제곱미터 약 1000평짜리 토지를 평당 100만 원씩 10억에 사고 팔기 가지고 맺었어. 계약 체결 당시에 1000평을 계약 맺었는데 이 토지는 1000평이 아니라 950평밖에 안 되는 토지야, 실제는.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마이너스 50평은 이게 950평이지 1000평이 아니에요. 이미 존재치 않아요. 이행할래 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불능 무슨 불능 불러요? 일부 불능. 전부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 1000평 계약 중에서 950평은 존재하고 있잖아. 그건 넘길 수 있지만 마이너스 50평은 이미 존재하지 않잖아. 일부 불능. 일부 불능이 됐을 때는 원칙은 어떻게 보는 원칙은 일부가 불능일 때는 전부를 불능으로 하고 일부가 무효라면 전부를 무효로 하고 일부가 취소라면 전부를 취소로 하고 우리 민법은 일부가 문제되면 항상 전부를 일부가 불능이라면 전부를 불능으로 취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야. 이 1000평 매매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일부 불능한 부분이 없었더라도 마이너스 50평 부분이 존재치 않더라도 950평이 안 됐더라도 매매수가 인정될 때는 원래부터 매수인이 원한 땅이 1000평이 아니었어. 저기 1000평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응? 반만 잘라 분할해서 500평을 팔면 안 되겠습니까? 살려면 전부 사고 말려면 필지 분할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땅은 필요하지. 너무 과다해. 예, 부담스러워. 근데 950평이 안 됐대. 그럼 1000평이 아니더라도 950평이 안 돼도 사수가 인정되잖아. 더 오히려 싸잖아. 그때는 일부 불능한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매수 횟수가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950평 50평 부분만 요것만 불능을 해서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계약이 유효할 수도 있어. 950평 계약을 유효할 수도 있어. 이 일부 무효 법률 이게. 그러면 일부 불능이 일부가 존재하잖아. 나머지 계약 부분이 950평 매매 계약 유효해졌다면 뭐에 문제가 넘어가느냐?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로 넘어가요, 이게. 부족한 만큼 50평만큼은 감액해달라. 깎아달라. 평당 100만 원씩 5천 원 깎아달라. 이 문제 넘어가는 거야. 그럼 결론.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이 돼서 무효됐을 때는 계약 체결 발생 문제가 넘어가지만 일부 불능이 되어서 나머지 유효해졌을 때는 계약 체결 책임이 아니라 뭘 넘어간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넘어가서 부족한 만큼 수량이 부족한 만큼 대금을 감액해달라. 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원시적 불능 그러면요. 일단 이게 대표적이야. 그렇지만 일부 불능 얘기가 굳이 나오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두 단어 기억하라는 거야. 두 단어. 이렇게. 후발적 불능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사는 유효한데 왜 후발적 불능이 왜 불이 났는가? 그 원인을 따져야 된다? 안 따져야 된다? 따져봐야 돼.
이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매매한 건물이 잔금치 며칠이나 불이나 없어지면 건물 명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인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불이 났는가? 이걸 따져봐야 됐고, 따져봤더니 후발적 불의 원인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귀책사유란 말이 뭐죠? 지잘못으로 불을 냈다. 매도인이 이행기 도래 3일 전날, 잔금 3일 전날 매도인 지잘못으로 불을 냈다. 그럼 계약은 유효한데 약속할 때 명도를 못 하잖아요. 이때는 뭐의 문제로 넘어간다? 이행불능. 이행이 불가능.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행하지 못했잖아. 이 문제 넘어가고. 채무자 기책사 없이, 얘 잘못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천재지변이냐 또는 제3자, 옆집에서 불을 냈어요. 3자의 과실로. 매도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걔가 유효하더라도 이행할래야 이행할 수는 없고 건물 명도할 수는 없고 이때 뭐의 문제로 넘어간다? 우영 부담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 원인을 따져서 이 두 가지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 이 문제 아니면 이 문제. 용어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야. 용어들을. 용어 쓰는 거 이상 안 물어요.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체와 해체 문제 벌어지고 한 발 더 들어가면 일부 불능이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부족한 만큼 대응 감액해 달라. 일이 벌어지고 후발적 불능은 잘못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가 넘어갈 것이냐. 잘못이 없다면 우연부담.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단어를 기억해 달라는 거야. 단어. 훌륭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왜냐하면 청취자 단어를 갖다 물어요. 물으면 좀 어렵게 들어가면 요까지 묻는단 말이에요. 요까지.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45쪽에 보면 적법이죠. 적법에서 거기 이번에 강행규정의 분류 별표가 2개 쳐져 있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를 외우셔야 돼. 이 도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직접적으로 물어요. 중요한 볼 때 중요한 거예요. 빡딱 쳐놓고 유효 고르시오, 무효 고르시오.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 고르시오. 이건 너무너무 잘 나오지. 여기부터. 그런데 요거 몇 가지 다시 한번 연습한 다음에 우리 학문 배우자는 게 중개업 볼 때 중개사들이 내가 중개업 볼 때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적발되면 뭐 벌금 얻어맞고 과태료 맞을지언정 계약 자체 유효하다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좀 뭐 처벌 받더라도. 근데 이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 자체 무효된데 계약 자체 무효돼 버리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거.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좀 구분하라는 거야. 그런데 자, 강행법규는 다시 그 도표 먼저 본 다음에 몇 가지 얘기를 더 볼 거예요. 객관식 문제에 맞춰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게 빡쳐놓고 골라라 이게 주로 나오는데 문장은 아마 어려워요, 이 강행규정이. 자, 강행규정에는 강행규정,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는 말 뜻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법조문이 강행규정이래. 이 법조문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래. 강행규정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법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해야 돼.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나 다른 특약은 다 무효야. 법대로만 하면 강행규정. 법에 규정된 대로 할 필요 없어. 법의 규정과 달리 다른 의사가 있다 의사대로 하면 돼. 그러면 임의규정. 법대로 꼭 지켜야 되면 강행규정. 꼭 법대로만 지켜야 되는 건데 강행규정 다시 여기에는 효력규정이 있고 다시 뭐가 있다?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이라고 누가 나눈 거야? 이건 누가? 효력규정, 단속규정. 거기 보면 이거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쭉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나눈 거예요? 학자들이 나눈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여기서 분쟁이 벌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판사가 과태료 때려버리고 벌금은 때려버릴지언정 그 등기는 매매는 유효하다라고 판결 내리면 단속규정을 받구나. 그 등기 자체가 그 매매 자체가 무효이다라고 판결 내리면 효력규정 받구나. 결국 효력규정 받구나. 판례가 나는 거야. 판례가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당사자끼리는 무조건 무효가 돼. 등기 나더라도 그 등기가 다 무효가 돼. 등기도 무효이다. 그런데 강행법 중에서 단속규정 위반하면 적발되면 뭐는 받을지언정 처벌,
이게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과태료 뭐 벌 받을 수도 있고 처벌 받을지언정 그 매매 자체는 이미 등기 났다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그냥 강행규정, 강행법규라면 둘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규정 위반은,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규정 위반은 이렇게 딱딱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묻고 그냥 다음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인 것은 이렇게 물어버리면 나누지 않고 묻는단 말이야. 그냥 강행법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항민법은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원칙을 묻는 거야. 그냥 강행법규라면 뭘 묻는 거다? 효력규정을 묻는 거예요. 효력규정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해요.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칠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 규정은 다 뭐다? 효력규정. 이자가 아니건 삼자가 아닌 계약 명의신탁이건 명의신탁 약정은 적발되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무조건 무효가 돼요. 실명 명의신탁 규정. 뭐 2번 공인법인 얘기 할 거 없고 3번에 부동산 허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조항은 뭐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허가 지역에서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기왕에 등기 나더라도 무효이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효이다. 토지 거래 허가, 명의신탁,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법정 중개 보수 규정에서 보수, 수수란 말 안 쓰죠. 보수 규정. 9억 원 이상일 때는 0. 몇 프로 이내에서 협의 결정하라. 5억 원 이하일 때는 0.5% 이내에서 이 법정 중개 보수 약정이 있어. 그 초과하는 약정은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뭐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전부 무효,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초과하는 부분만. 이거 효력 규정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초과하는 부분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스스로 주기로 했다면 어디까지 줘야 돼? 법에 규정된 데까지는 줘야 되고 한 푼도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 무효이기 때문에 안 줘도 할 말 없다. 그렇죠.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효력 규정 본 거야.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계약 얘기할 거 없고 동그라미 치고 농지법에 따른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공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농지 임대차는 괜찮아. 민법에 따라 이루어진 농지 임대차는 무효라는 거야. 공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돼. 근데 6번하고 적으셔야 돼. 6번 그 밑에다가 6번 우리가 알만한 상 이건 알아야지. 하나 뭘 적을 거냐? 우리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등록 적으세요. 등록자의 중개 영업행위는 이 영업행위 자체가 다 뭐다? 무효이다. 적발되면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무효예요. 등록자 중개 영업행위는 효력 규정이야. 적발되면 그 영업행위 자체는 무효이다.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볼까요? 단속 규정. 1번 동그라미 쳐야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금지 조항. 우리가 등기법에서 이렇게 뭐 하셔야 돼? 단속 규정은 효력 규정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단속 규정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란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때에 따른 중개사법에서 때에 따라서는 세법에서 이런 데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데서 부동산 탈세, 투기 또는 법령 회피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어. 이런 거. 자, 등기법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면요. 또 미등기 전매 금지 조항. 미등기 전매 왜 하는 거예요? 탈세, 전매 금지 조항. 또는 등기 원인 허위 기재하지 말아라. 등기를 냈는데 실제는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진 증여. 근데 증여를 매매라고 등기를 내버린 거야. 증여세 폴스타라고 양도세 물으라고 해요. 등기 원인 허위 기재 금지 조항. 허위 기재했어. 증여를 매매라고. 미등 전매했어. 또는 중개pháp 이런 데서 다운계약 쓰지 마라. 다운계약서 왜 쓰는 거예요? 탈세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 다 위반이 적발되면 다 뭐예요? 적발되면 처벌은 받아요. 벌금 받을 수도 있고 산이 중담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지언정 이 매매는 기왕에 난 등기는 유효하다. 다 뭐로 보는 거예요? 단속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 그냥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효력 규정은 그냥 명신탁, 토지가 허가에 관한 거
우리 중개사법의 법정 중개 수수료랑 무동력에서 중개 영업행위 이건 무조건 무효야. 나머지 다 유효해. 적발 처벌 받을지언정 이렇게 알고 계셔야죠. 뭐 거기 보면 뭐 식품위생법 이런 거 논할 것도 없고. 아니 근데 이런 거 왜 낼까? 중개사법에 우리 중개사가 식품위생법을 왜 알아야 돼? 응? 뭐 구청에 근무하는 식품위생과 근무하는 공무원이야. 근데 어쨌든 단속 규정은 적발되면 처벌은 받아. 하지만 그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한데 누가 단속하는 거냐? 곰곰이 생각해봐. 잘 모르는 질문이 나왔어. 이 단속권자 구청에서 시청 식품위생과라는 데서 이런 데 무허가 숙박업이 어떻고 뭐 식당이 어떻고 뭐 독서실 할 때 뭐 신고하는데 신고를 안 하는 독서실에서 뭐 어떻고 가만히 보면 그 적발하는 사람들 행정공무원이더라.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걸 담당하겠다면 다 단속 규정이야. 적발되면 처벌받을지 언제 그 영업행위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돼. 이렇게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4번이 중요하죠. 4번이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조항. 즉 공인중개사들은 뭐 하지 말아라? 자기계약 맺지 말아라. 자기계약 거래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중개사가 자기한테 맡긴 아파트를 지가 그냥 매수인데 매수해버렸어. 지가. 위반하면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매매는 등기는 뭐다? 유효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의 자기계약 거래 금지 조항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 중개사에 관련되는 거 비교해가면서 외우면 되겠네. 두 개는 효력 규정, 하나는 단속 규정. 이 정도 갖고 다 맞게 돼 있어. 우리한테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식품위생법 예전에 병 다 나왔어. 뭐 의료법이니 뭐 의료법이 어떻고 뭐 총포관리법 뭐 총포를 내는 놈이 한심한 놈이야. 우리가 무슨 뭐 법원직 검찰직 그 군말 애들 뽑는 거라면 다 알아야지 그런 법들을. 중개 먹을 사람들 총포관리법이 없다고 의료법이 없다고 왜 물어 그거를. 수준 떨어지는 문제지. 이걸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이건 무슨 논리가 아니니까. 자, 이제 한두 가지 이제 시험 지문에 맞춰서 뭘 적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뭐 교과서 대치미터 적어도 좋고요. 몇 가지 이제 얘들이 어떻게 묻는지 볼 거야. 첫째, 제일 잘 묻는 지문이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이다. 또 무효 앞에 더군다나 절대적 무효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그냥 물으면 뭘 묻는다? 그냥 물으면 이걸 묻는 거야. 이 맞는 지문이야. 아니까 국어의 문제가 되는데 그들의 국어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냥 물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을 묻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은 무효다. 얼마나 좋아. 그 사람들 그렇게 안 써요. 그냥 시험지 읽다 보면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이다. 이렇게 되면 뭘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원칙을 항상 민법 안 와서 원칙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는 언제? 그럼 야 원칙 예외가 있는데, 응? 예외는 그럼 언제 하라는 거냐? 우리가 민법에 대한 원칙은 그런데 예외는 또 이렇대. 예외는 처음에서 지문에서 물어봐 줄 때만 생각하면 돼. 응? 언제나 절대로 항상 반드시만 뿐 이런 얘기 들어가면 예외가 없다는 거야. 그건 틀리는 거지.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 뭘 묻는 거다? 원칙을 묻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 난 그래도 마음이 헷갈려. 시험장 가는데 마음이 헷갈려. 문장을 딱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아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문장이 불투명하지?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OX잖아요. 검증하고 싶으면요. 내 마음이 헷갈리면 항상 문장 중에 원칙적이라는 말 꼭 집어넣으세요. 문장 헷갈려 마음이. 그럼 원칙적이라는 말 집어넣으라니까 문장에다.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맞는 지문. 원칙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문장이 안 맞으면 틀린 지문. 강행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잖아요. 항상 원칙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런데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를 몇 가지 인정하지 않는다?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다라 싸가지가 없어요. 절대적 무효는 네 가지. 응? 절대적 무효 그 다음 사람이 선의의 제3자를 보여주지 않아. 갑갈이 맺은 것이 효력 규정 강력 위반으로서 무효돼 버리면 다음 사람 선의여도 보호받지 못해요. 또 강력 위반은 무효행위의 추인한다고 이게 다른 법령에 유해지지 않아요. 또 강력 위반은요 무효행위가 전환될 수 없어. 전환되어서 다른 법령에 유효하여 그런 거 없어요. 또 절대적 무효는 일단 두 사람 갑갈이 맺은 것이 토지거래 허가 위반해서 명시탁해서 아니면 이제 특별법이 규정에 따를 수 있는 다르지만
이게 어쨌든 효력적 위반해서 일단 무효 돼버리면 무효행위에 철회란 말이 없어.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는 한두 가지 가끔 가다 있어요. 일단 절대 무효라면 이 네 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거. 추인할 수 없다. 절대 강요 위반은 전환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다음 사람이 선이어도 법받을 수 없다. 이래요. 그런데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틀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강행법규 위반은 언제나 무효이다. 이 말이 들어갔어. 틀리는 거지. 강행법규는 뭐라면 단속 규정이라면 이게 틀리잖아. 그래서 원칙이 효력적인 예외가 단속 규정이야.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갈 때만 예외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냥 한 지문을 놓고 원칙 예외를 다 상상하면 고를 수가 없어, 문장은. 민법에서는요. 언제나, 절대로, 항상, 반드시 그 얘기 들어보면 예외가 있나 없나. 그때 뭐지. 아무런 말을 다 원칙 묻는 거야. 이건 틀렸지. 또 하나. 세 번째는, 교과서인데 그런 건 읽어보시는 거야.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는,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는 곧 103조 위반의 무효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는 곧 103조 반사의 질서, 반사의 질서에 해당돼서 무효다.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같은 절대적 무효야. 강행법 위반도 절대적 무효. 103 절대 무효, 절대 무효지만 강행법 위반이 곧 103조의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야. 굳이 그림을 따지자면 이게 103조, 반사 질서야. 103조. 근데 대부분의 강행법규는 103조에 포함이 돼. 이 강행법규 위반이 곧 반사 질서에 해당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굳이 그림을 말하자면 이게 103조라면 강행법규는 이렇게 103조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어. 꼭 포함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은 곧 103조 봐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잘 속이는 문장이죠. 또 하나, 요즘은 잘 나오고,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자, 보세요. 토지 허가 지역에서 허가를 신청하는데, 이 매도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매도인은. 근데 매수인이 우장전입자야. 이 농지를, 허가 지역에 있는 농지를 사는데, 그 동네 사는 것처럼 막 우장 전입해갖고 주민등록 우장 전입해서 막 농지 산 거예요. 뭐 LH 이런 것들처럼 지금. 근데 매도인은 잘못이 없어. 매수인 지 잘못으로 토지를 허가 조항에 위반해서 이게 무효가 돼버렸어. 근데 그 위반한 자가 저기요, 이거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죠? 무효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 만든 사람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얘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신이치게 반하는 거 아닌가? 민법은요, 지 잘못 있는 애는 지가 잘못한다에 뭘 주장하는 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렇게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지 잘못으로 강행법규 위반을 무효 만든 자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왜? 무효는 기본 원칙이 이 세상 누구든지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야. 누구는 무효 주장할 수 있고 누구는 무효 주장 못해. 이건 없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 네 문장이 잘 나와요. 이게 도표. 완벽한 거예요. 여기 무슨 뭐 논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집중.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에까지 나와 있었는데 한번 읽으시면 돼. 103조 반사의 질서 103조 반드시 나오죠. 103조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103조에서 올해 뭘 꼽고 있나요?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매매 제일 중요해요. 이중매매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응? 한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왜? 이중매매 빠지면 잡단계 나와. 근데 이중매매가 나오는 게 더 속편해, 오히려. 빠지면 막 잡단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중매매가 아무리 잘 나와도 3년에 2번 나와 한 번 빠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뭘 먼저 보려고 하냐면 이중매매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잡단 거 먼저 정리한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중매매야. 저는 올해 이중매매 나온다 봐. 작년에 이중매매가 안 나왔거든. 연속 2년 빠진 적이 없거든, 이게. 거의 뭐 103조면 이중매매야, 무조건 이번에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왜? 모의고사 잘 보고 싶잖아?
또 모의고사 맨날 103준 이중매만 나온다는데 이중매 아닌 게 나왔으면 또 꽝치잖아. 그럼 또 선생을 불친하기 시작해. 응? 모의고사는 다달이 보는 거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러면 103점 한 문제씩 낼 건데 이중매만 나올 것 같아 맨날 이중매만 내요? 그 욕먹을 사람들이 맨날 문제 똑같아. 모의고사 문제가 볼 것도 없어야 맨날 똑같다야 문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 7번 시험 보면요. 7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문제당 몇 지문이 필요해? 5지문 필요해. 그럼 여러분들이 3월부터 10월 때까지 모의고사 7번 보면요. 이 교과서에 있는 거 다 나와. 한 문제당 5지문씩 필요하잖아. 어째서 35지문 내잖아. 35지문. 그래서 모의고사는 제 시간에 풀고, 아, 내 시간에 풀 수 있는 거구나. 아는 문제를 맞추나 못 맞추나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모의고사 문제가 곧 예상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야. 아, 예상 문제라면 3, 7, 20, 210문제가 예상 문제라면 어떡해. 예상 문제 뽑으면 한 80문제 뽑으면 30문제 이상 맞춰야지 예상 문제지 그게. 응? 그건 그냥 보는 거야. 모의고사는 이것저것 나올 수 있지만 올해 이중매만 나올 건데 그래도 한두 가지 볼 거야. 마음에 걸리는 거. 자, 103조에서 반사질서에서 47페이지에 쭉 내려면 2번 동그라미. 동기의 불법 문제. 별표 하나 치세요. 동기의 불법. 형광펜 그시고 별표 하나 치세요. 동기의 불법. 103조는 그 내용이 정당에 따라 내용. 그 계약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체약을 강제 다 적어놨어요. 강제하거나 금품 수수. 동기의 불법. 기억나시죠? 이 중에 이게 다 103조에 모여 되는 거야, 이게요. 그 중에 동기의 불법, 103조에서 동기의 불법. 이 얘기 잘 봐보세요. 동기의 불법. 동기는 어디 있는 게 동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 마음에 동기가 불법해. 그러니까 동기가 불법한 법률의 대표는 예를 들면요. 이런 게 동기의 불법이야. 응? 밀수자금을 쓰기 위해서 자금을 빌리는 것 또는 빌려주는 행위. 밀수자금 쓰려고. 아, 돈 빌려주는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그 돈 갖다가 밀수자금 쓰기 위해서. 도박자금이요. 도박자금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 예를 들면 임대금에서 자,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다 쓰러져 허름한 건물을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기라고 1년 그냥 맺었어요. 공장 임대차. 응? 기곡산장. 아주 다 쓰러져가. 으시시해. 안 쓴 지 10년 넘은 건물이야. 빌려달래 굳이. 그러면 건물 임대 주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임차한 건물에서 임대한 그 임차한 건물에서 뭐 하려고 임대했나요? 범죄 장소로 이용하려고. 마약 밀매 장소, 유사이발 판매 장소 이런 거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자체는 문제 안 되지만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불법한 거야. 이 동기의 불법도 원칙은 103조반이다. 103조반이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밀수자금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 범죄장소 이용하려고 건물 임대하는 거. 응? 그럼 마음속에 동기의 불법해. 이 동기의 불법 원칙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동기의 불법한 임대계약도 이런 임대계약도 돈 빌려주는 계약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동기는 남들이 알 수가 있어 몰라요. 이게 무효가 된다면 무효는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달란 말 못한다는 거야. 임대료 안 내도 달란 말 못하는 거야. 무효는 이행하잖아.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게 무효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알아? 동기 네 마음속에 불과해. 동기가 불과한 법률행위도 원칙은 유효하다. 판례가 유효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부터 중요해.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왜 건물 빌리는 걸 표시되거나 표시설을 불러. 표시설. 야, 내가 너 중개사니까 내가 여기서 마약 밀매할 거야. 유사일바 제조할 거니까 왜 좀 해줘서 좋아. 너 건물 좀 구해줘. 왜 임대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돈 1억 빌려가면서 얘기했어요. 이 돈 갖고 저 자기 중국 간대. 너 빌려줘. 6개월 뒤에 내가 따블로 줄게. 중국 가서 뭐 할 건데? 컨테이너에 녹용 들어올 거래. 잘해야 돼. 얼리 들어 평택항으로 들어온대. 알아. 잘해야 돼. 금은밤에. 뻔히 알잖아. 이 돈 갖다 밀수자금 쓴다는 거. 이 돈 갖다 도박자금 쓴다는 거. 이걸 빌려서 번지 산다는 걸 표시했어요. 표시했거나. 5할 또는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예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주는 건물주 임대인이 표시하잖아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인식이라고 불러요.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설. 이 경우에는 이때는 뭐다? 103조 반사질서 103조 위반에 해당되어서 이때는 무효이다. 즉 동기의 불법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뭘 택하고 있다? 표시설 또는 오할 또는 인식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갖춰지면 무효되는 거야. 103조 반에서. 동기의 불법에 관한 판례 태도는 표시설 플러스 인식설.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는 또는 표시된 경우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갖추면 되는 거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야. 이때는 다 무효이다. 무슨 얘기하려고 내가 이거 또 장황할까? 나냐 선생님 네가 무섭다 야. 무슨 얘기할까 또? 우리가 멤버 총칙을 배우다 보면 동기라는 게 두 군데 나와. 동기는 딱 두 번 논하고 다시는 동기 안 논해. 103에서 동기의 불법이 한 번 있고요. 109 차고에서 동기의 차고라는 게 동기의 차고.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을 믿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 역세권이 들었을 걸 믿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걸 토지를 매입했는데 역세권이 안 들어섰어. 내가 땅을 비싸게 사게 만든 내 마음속에 동기의 착오가 있었던 거야. 동기의 불법, 동기의 착오. 동기 딱 두 번 나와요. 네. 동기의 착오. 이거 말고 동기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동기의 착오가 있었어요. 동기 착오. 그린벨트 해제될 걸 믿고 토지 매입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사건. 예를 들면 동기의 착오는 원칙이 착오다,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그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다고 역세권이 안 들어섰다고 그 토지 매매가 취소할 수 없어요. 착오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어요.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더라도 역세권 안 들어섰다고 땅 매매가 취소할 수 없어요. 동기는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불과한 거지. 이 동기의 착오를 다 취소하게 만들면 취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취소하지.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판례가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판례는 예외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서 표시된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다른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 경우에 한해서는 땅을 사면서 왜 땅을 사는지를 표시했어요. 2021년도까지 그린벨트 해제된 조건하에 그린벨트 풀린 조건하에 평당 얼마다. 계약 내용을 삼았어. 표시된 경우 또는 다른 말로 왜 땅을 사는지를 계약 내용을 삼았어. 같은 말이야. 삼았어. 이 경우 안에서는 착오로 취급해서 이것이 중요본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물론 시험 문제가 오해 낼 때 다음 동기 어쩌고 하면서 가로 딱 열더니 다툼 있으면 판례 따라라는 가로 쳤어. 판례 따라 나오겠지. 그런데 시험 문제가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 왜 토지를 매입하는지 상대방이 상대방이 알거나 인식한 경우에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이때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리는 거야. 이게 다르단 말이야 지금. 동기 얘기 나오면 어떤 때는 맞아. 어떤 때는 틀려. 그래. 한쪽 말고 있으면 50%. 동기의 불법은 판례가 표시설 플러스 인식한 경우 두 가지가 다 무효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다 무효가 돼.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오로지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표시하지 않은 동기의 착오도 상대방이 왜 땅을 사는지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으면 틀려요. 동기의 착오는 뭐만 택하고 있다? 오로지 표시설.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취소는 틀려요. 인식설 택하고 있지 않아요. 동기의 불법은 표시설 또는 인식설. 두 가지 경우 다 103년 무효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동기 얘기 나오면 제발 조심해.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의 불법 묻는 건지. 동기의 불법 물으면 103절 묻는 거고 동기의 착오를 물으면 109 착오를 묻는 거고 구분하셔야 돼. 이거 늘 흔하게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는지도 모르고 틀려. 왜 틀리는지도 모르고 동기인데 그러고
요거는 표시설 또는 이설 두 가지를 못 택하고 있어. 오로지 동계청 오로지 표시등기 하나에서만 이때 하나에서만 취소할 수 있지. 응? 상대방이 알거나지 경우 취소했다면 틀려 이거는. 이건 택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하나 정리하시고 하나 넘겨보셔요. 그 다음에 유형들 구체 유형들 뭐 첩계약 뭐 도박은 모욕이고 뭐 이런 것 중에서 주의할 것도 몇 가지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혹시 이중매매 사례가 안 나오면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한두 가지 정리할게요. 제가 체크 교과서도 해드릴게요. 무슨 게 논리가 아니니까. 특히 주의할 것들. 딱 쳐놓고 103조반 고르시오. 103조반이 아닌 거 고르시오. 이랬을 때 먼저 거기 48페이지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 보수 약정. 자, 보세요. 형사사건에서 판례가 대형 판례야, 판례가.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무슨 말이냐? 변호사랑 배우계약 맺으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구속을 면하게 되면 10억 주겠다, 100억 주겠다. 오케이, 너 10억 준다는 내가 구속 면하게 해줄게.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왜 무효라는 거예요?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민사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은 이 소송 이 땅 찾아오면 이기면 이 땅 찾아온 땅 절반 드릴게요, 변호사님. 한번 해봅시다. 민사사건의 성공 보수 약정은 유효 무효예요? 유효해요. 그거 땅 반 줘야 돼. 그건요. 달라요. 뭘 묻는지. 형사에 있어서는 무효, 민사는 유효. 103조반이 아니에요. 요거 조심하시고. 두 번이나 나왔던 지문이야. 두 번째는 주의할 게 어디 있냐면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자꾸 내요. 어디 있냐면 49쪽에 5번 손실보전 약정. 증권거래법 얘기를 왜 내워? 이게 나와요. 자꾸 두 번이나 나왔어. 증권거래법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10억 투자하시면 우리 지점에 10억만 갖다 투자하시면 6개월에 원금 플러스 5% 수익 보장하겠다. 투자했는데 뭐 ELS 뭐 이런 거 사래요. 반토막만 넣어서 반토막. 그럼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손실보장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래요. 이거는 103조반이래. 그런데 증권거래법에서 투자 일임 우임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 유효하대요. 참 절묘해. 그들은 또 대법원은 증권회사 편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증권사 김대리가 자기들 맡기래. 계좌 맡기고 우임장 써달래. 그럼 내가 사고 팔고 다 해서 계좌 불려주겠다고. 그래서 우임장 써줬어. 그럼 김대리 지가 다 알아서 내 거 계좌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1년 만에 깡통을 만들어서 깡통을 수수료고 하루에 3번씩 사고 팔아 맨날. 다 수수료 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유효 무효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우임장 써줬잖아.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깡통 만들어도 돈 벌어달란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런데 증권회사가 100억을 투자하시면 얼마 보장해드렸습니다. 근데 돈 까먹었어. 보장해달라. 뭐래요? 그 보장했으니 무효이기 때문에. 돈 달라는 얘기 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 누구 편이야? 증권사 편 든 거지. 투자 보장 약정은 무효. 투자 일임 약정은 유효. 김대리가 깡통 만들어도 할 말 없다. 네가 음장 써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시고 하나 같이 적어 놓으셔야 돼. 그런 다음에 의외로 나머지 읽으면 다 할 만한데 6번 보세요. 6번이 헷갈리는 얘기야. 6번 잘 봐보세요. 별표.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액이에요. 부첩관계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 부첩관계를. 잘 보세요. 첩계약은 첩이란 말 쓰지 맙시다. 옛날 용어지. 그녀도 인격 있는데 첩이 뭐야? 첩계약. 다른 말로 애인계약. 그래요. 애인계약. 요즘 드라마에서 이런 의뢰이 다 하는데 이거 드라마 보면
첩계약은 애인계약은 반사회적이야. 미풍계약 어긋나고 인륜에 반하는 걸 써서. 그렇죠? 이것은 뭐다? 103점 와서 무효야. 맞아요. 무효예요. 그런데 단절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내연관계를 정리하면 첩관계를 그만두면 집을 사주겠다, 생활비를 내주겠다, 뭘 하겠다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건 103집안이 아니래. 이건 103집안이야. 그런데 이건 기본인데 또 보세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계약.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부첩관계 종료? 이게 단절 아닌가? 단절? 단절하는 건 유효한 거 아닌가? 네, 여러분들이 앞에 부첩관계를 종료로 이런 것을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 부르는 거야. 불법 조건. 우리 103조 배울 때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나 동기가 불법하거나 제약을 강제하거나 금품, 수수 이 네 단어만 들어가면 다 뭐다? 103조 와서 뭐야? 이 불법 조건은 이것이 정지 조건에 붙건 이 다음에 조건 얘기야. 해제 조건에 붙건 어디에 붙건 언제나 뭐다? 다 무효야. 불법 조건은. 이미 첩관계를 하고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 조건이야. 정제 붙든 해제 붙든 불법 조건 어디에 붙든 언제나 무효되는 거지. 논리 따지지 마셔 이거는. 그래서 무효 이게 조건이야. 조건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103집안으로 조심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2번에 밑에 쭉 내려왔어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번 동그라미 이게 종류예요. 별표 양도세를 매수하고 부담하는 특가 유효해요. 양도세 전액을 매수에 부담하는 특가 유효하고 다운계약서 유효해요. 103집안 아니에요. 그렇죠? 3번에 거기 보세요. 3번 동그라미 별표 쳐놓으세요. 3번 별표 넘겨보세요. 6번 동그라미 별표 6번 동그라미 별표 7번 동그라미 별표 그래서 3번 거기 있는 3번 6번 7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내가 뭘 하나 정리할 거예요. 개까지 문제에 맞춰서 우리는 문제풀이하는 기술자가 되자는 거야. 지금 보세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여기 없지만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은 뭐다? 무효이다. 무효라 배웠어요. 또 좀 전에 효력규정이야. 두 사람이 맺은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예요. 효력규정이야. 뒤에서 배우겠지만 통정의 표시, 허위의 근저당, 허위의 가장매매, 짜고 하는 가장매매, 짜고 하는 허위의 근저당, 통정, 허위 표시는 짜고 하는 부동산, 짜고 하는 통정, 허위 표시는 짜고 해서 뭐 허위의 근저당 잡는더라 부동산에 허위로 가장매매에서 등기를 빼돌리더라. 이것은 통정표 무효예요. 다 무효 애들이. 그렇지만 이것이 무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꼴 뭐는 아니다.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무효는 아니다. 해당하면 큰일 나요. 무효지만 그렇죠. 이것이 103조 무효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103조반이 돼버리면 이 다음에 뭐가 되냐면 103조반은 볼 거예요.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그래요. 103조반 이꼴 불법 급여. 같은 말로 보세요. 103조 위반이 반사회적이라면 불법에 해당한다.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같은 말로 보세요. 두 가지 문제 풀 때 103조 위반 그러면 이꼴 불법 급여.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요.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불법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편하고 103조 해당돼 버리면 불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편하면 돼요. 첩계약, 도박계약 이게 103조 위반이야. 첩계약, 도박계약이. 근데 불법 급여가 뭐예요? 103조 위반으로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둘 다 불법하잖아. 둘 다 불법할 때는 법을 도와주지 않아.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 안 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는 거. 이게 103조 위반이야. 둘 다 불법해. 자, 여기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이것이 무효있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원인으로 빼돌린 부동산 그냥 무효이지만 반환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에 해당돼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무효지문 103일 무효라 그러면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장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해서 반환받아갈 수 있어. 여기는. 여기 반환 청구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을 자꾸 내요. 이 지문. 잘 읽어보세요. 같은 건데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야, 최근에.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넘기시면, 넘기기 전에, 이중매매로 넘어보세요. 먼저 이중매매. 어디냐면, 이제 이중매매를 정리할 거예요. 저는 올해 그래도 이게 나온다 보는데, 우리 교재 55조. 55조. 최근 2년이나 건넜댔구나, 2년이나. 참 드물은 현상이야. 2년이 건넜었어요. 자, 이제 나올 거예요. 별별 3개인데, 이중매매액이 10분 쉬었다가 그림 그려서 다시 한번 저랑 연습하고, 천천히 연습하고, 첩계약, 도박계약과 어떻게 다르는지 부동산 얘기가 비교하고, 그런 다음에 폭리행위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10분 쉬었다가.